이분들이 누구냐 하면 일본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하여튼 조선보다 좀 더 빨리 개혁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은 서구 나라처럼 우리도 살아보자 하고서 일본 애들이 이제 개혁을 한 건데, 67년인가에 이제 메이지 유신으로 걔네가 개혁을 했고, 막 그 사절단을 보내요, 서구로. 물론 그 전까지도 나가사키에 있는 데지마라는 섬을 통해서 일본이 네덜란드하고는 계속 교역을 하고 있었어요. 몇백 년 동안. 처음에는 이제 포르투갈이랑 교역을 했죠. 처음에 그 조총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가톨릭도 들어오고, 포르투갈이랑 주로 교역을 하다가 가톨릭이 너무 퍼져서 문제가 되니까 가톨릭을 이제 가톨릭 신자들을 다 이제 뭐라 그러냐 학살을 하고, 그다음에 포르투갈은 쫓아내고 네덜란드를 데려왔어요. 네덜란드는 이제 선교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데려와서 네덜란드 상인들과 몇백 년 동안 교역을 하다가 1867년에 메이지 유신이라는 걸 하면서 우리도 서구화를 해보자 하면서 그 정치 시스템을 바꾸고, 그다음에 미국이랑도 그 전부터 이제 몇십 년 동안 이제 교역을 했고, 서구로 사람들을 보내기 시작해요. 사무라이들을 칼을 놓게 하고 머리를 자르게 하고 양복을 입힌 다음에 배에 태워서 서양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와쿠라 사절단이라고, 이것은 이제 그 일본 정부 차원에서 보낸 사절단이고요. 정부뿐만 아니라 각 현 차원에서도 막 보내요. 이를테면 메이지 유신 시대에 가장 강력했던 현으로 사스마번이 있는데, 사스마번에서 심지어 그 중앙정부인 막부 모르게 자기들이 그 사무라이들을 영국 배에 태워가지고 영국으로 보내요. 근데 그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냐 하면, 이 사무라이들이 처음에 타고 갈 때는 막 자기들이 되게 잘났다고 생각을 해요. 일본도 강한 나라고 뭐 싸움도 잘하고 우리가 그렇게 서구에 꿀릴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영국 배를 타고 가면서 일본부터 홍콩, 인도, 수에즈 운하, 그 다음에 영국까지 이렇게 거쳐서 가면서 깨달음을 얻거든요. 뭐냐 하면 처음에 홍콩에 갔더니 가스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 우리도 가스등 있어. 왜냐하면 그때 사스마번, 가고시마 거기는 이제 가스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사무라이들이 우리도 가스등 있어 그랬는데, 영국 사람이 홍콩을 가리키면서 저걸 봐라 했더니 홍콩은 밤이 되니까 가스등이 이게 하나둘 켜지는 게 아니라 가스관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어가지고 그 부두로 완전히 그냥 가스등 라인이 지금 전봇대처럼 쫙 켜지는 거죠. 그걸 보고선 이제 일본 애들이 처음에 정신적 쇼크를 받고, 이게 우리가 지금 가스등 몇 개 켰다고 이게 지금 대적할 만한 스케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이렇게 영국으로 가는데요. 아프리카를 돌아가면 뭐니까 이집트에 있는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이렇게 건너가는데, 여기서 놀란 게 뭐냐 하면 이 운하라는 게 엄청난 사업이잖아요. 땅을 파야 되는데 수십만 명이 달라붙어 가지고, 그때는 무슨 거대한 중장비 같은 게 있을 때가 아니니까 거의 손으로 파야 되는 거잖아요. 몇 년 혹은 몇십 년이 걸리는 프로젝트인데, 일본 애들이 생각하기에 아니 이거를 어떻게 했지? 여기가 뭐 영국이 그렇게 인구가 많은 나라도 아니고 무슨 중국처럼 만리장성 쌓듯이 뭐 수백만 명 데려와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큰 사업을 했을까? 너 저 일꾼들은 어떻게 매겨 살렸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영국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는 주식회사란 제도가 있단다. 주식회사란 제도가 있어서 수천, 수만, 수십만 명으로부터 돈을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한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일본 애들이 쇼크를 받는 거예요. 아니 그런 제도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일본에도 그 주식회사라는 제도를 도입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산업을 부흥시키게 되는 거죠.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미쓰비시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일본에 오래전부터 있던 상점이잖아요. 근데 상점으로 운영할 때는 개인 가문이 하는 거라서 아무래도 확장을 하기에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상점 하던 사람이 갑자기 뭐 무슨 조선소를 짓고 이럴 수 없잖아요. 그건 엄청난 자본이 필요한 건데 개인으로 돈을 할 수 없는데, 이 주식회사라는 제도를 영국이나 기타 유럽에서 배워와서 도입을 해서 국민들 아무나 그 주식을 살 수 있게 하고 그 돈을 투자하게 할 수 있게 하니까, 그 돈을 가지고 조선소도 짓고 뭐 공장도 짓고 비행기도 만들고 항공모함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일본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조선은 그때 뭐 하고 있었냐 하면, 이분이 사실은 저희 증조 할머니의 외할아버지래요. 네, 오경석이라는 분이고, 뭐 증조 할머니의 외할아버지니까 뭐 네, 뭐 조상님이라고 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피가 요만큼 섞인, 몇 대야? 3대. 하나, 둘, 셋, 하나, 둘, 5대를 건너야 되니까 피가 섞였다면 2의 5승분의 1 해서 32분의 1의 피를 나눠주신 조상님이십니다. 이분이 중인이고 역관이었어요.
역관이란 양반은 아닌 거죠. 그 중간 계급이 있는 그런 사람인데 통역관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통역관이 뭐랬냐 하면 조선도 중국이랑은 계속 교역을 했잖아요. 교역이라기보단 이제 뭐라 그래? 4대 외교를 한 거잖아요. 근데 4대 외교라는 게, 양반은 요즘 말로 치면 중국 대사처럼 대사님이 양반이 대사를 하는 거고, 그 밑에 실무를 하는 외교관들은 중인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대사는 약간 뭐라 그래? 명예직이라거나 뭐 그 양반들끼리 이렇게 돌려 먹는 그런 이제 요즘이랑 비슷하네요. 네, 그렇게 하는 거고, 실제 중국말을 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건 중인들이고, 이 사람들은 늘공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바지 사장이 이제 대사, 양반이 하는 거죠. 위에 대사는 계속 바뀌고, 이 중인이 맡은 이 역관은 계속 평생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이제 실무자들이랑 서로 간에 어떤 커넥션도 있어야 되고, 말도 잘 알아야 되고, 거기 이제 질이라든가 어떤 상황을 잘 알아야 되니까 평생 하는데, 다만 월급을 조선이란 나라가 그렇게 잘 주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조선이 왜 탐관오리가 많은지 아세요? 월급을 안 주기 때문입니다. 월급을 안 주고 지방관들한테 네가 알아서 빼먹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탐관오리가 되는 건데, 역관들한테도 월급을 충분히 주지 않고 니들이 그냥 갈 때 개인 차원에서 알아서 무역을 해라. 그 정도는 눈 감아 줄게. 원래는 이렇게 조선이 이렇게 해외 무역을 자유롭게 하는 나라가 아니지만 역관들이 그냥 보따리집 몇 개 이렇게 들고 가져오고 이런 거는 이제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로 먹고 살라고. 그래서 오경석 님이 중국을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당시 중국은 이미 일본과 마찬가지로 서양 물물이 많이 들어오던 때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충격을 또 받은 거죠, 이분이. 그래서 보니까 야, 조선이란 나라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우리 망한다.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서양엔 다 철도 깔고 지금 뭐 군함 만들고 쇠로 만들고 뭐 대포 쏘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뭐 아직도 뭐 거북선이 어쩌고 이런 얘기하고 있어. 이러면 망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분이 개화파를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현실의 벽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조선은 양반에 의해 돌아가는 나라고, 그 신분을 뛰어넘는 뭔가 개혁을 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양반들이 스스로 개혁을 하겠느냐 하면 전혀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양반들은 그냥 중국이라는 나라가 씌워준 그런 그 피라미드 안에서 뭐 평민들의 그런 노동력을 이용해서 착취하면서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서구식 개혁을 할 그 요인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좌절을 하고, 이분이 심지어는 영국 사람한테 편지를 써서 제발 조선을 침략해 달라 뭐 이런 얘기, 제발까지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침략해 주지 않겠니? 이렇게 말도 한대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뭔가 쇼크가 있어야지만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정치권에서 정신을 차리고 개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까지 했던 거죠. 근데 이분은 뭐 개혁을 못 보고 돌아가셨고, 이분이 키웠다고 해야 되나? 이분이 영향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래서 오경석님과 어떤 교류를 했던 젊은이 중에 한 명이 김옥균입니다. 네, 김옥균이란 사람이 여러분 갑신정변으로 잘 아시죠? 네,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그 북촌에 살았대요. 북촌에 살면서 오경석님이 북촌에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서울에 살았으니까, 네, 거기서 이제 많이 이제 교류를 하면서 그 개화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일본을 가요. 일본을 가서 거기서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아까 이와쿠라 사절단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서양 문물을 받아와서 개혁을 하는 거 보면서, 야, 이거 조선도 빨리 해야겠다. 조선 지금 개혁 안 하면 망한다. 라고 김옥균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김옥균이 그 갑신정변을 일으키는데, 김옥균은 정말 메이지 유신처럼 아주 급진적인 확 뒤집어 엎는 그런 개혁을 하기를 원했는데, 조선 왕조는 그걸 원하지 않았잖아요. 뭐 고종이라든가 뭐 대원군 민비 등등 그런 걸 다 원하지 않고, 그 사람들은 점진적인 개혁을 원했기 때문에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실패해서 도망가고 결국에 김옥균은 잡혀 죽습니다. 하지만 잡혀 죽기 전에 김옥균이 또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회사설이란 걸 발표합니다. 회사설 여러분 다 한자 잘 아시죠? 뭐 잘 읽을 줄 있으시죠? 네, 네. 회사설이란 무엇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회사가 있어야 한다. 회사라는 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죠. 오늘날 서양 여러 나라의 형편을 보면 바다에는 기선이 달리고 육지에는 기차가 달리고 머리 위에는 전선이 가설되고 등등등 가스등이 걸려 있으며, 이게 아까 그 일본 사람들이 영국으로 가면서 본 것 그대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 가스등이라거나 뭐 기선이라거나 기차랑 등등.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회사가 있기 때문이다. 회사가 있은 후에 이 일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상업이 출현한 이후 4천여 년이나 됐지만 우리나라가 뭐 역사도 깊고 뭐 5천년 민족 아니에요. 5천년 동안 상업이라는 건 있었지만 그게 한 사람이 홀로 팔고 홀로 바꾸는 개인 사업자 정도의 사업을 한 거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거대한 회사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사업을 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상업이 왕성하지 못했고 국세가 떨치지 못했다. 기차도 못 만들고 군함도 못 만들고 뭐 그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김옥균부터 이렇게 회사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니까 그때 이제 조선에서도 그런 것 같다라고 이제 인정을 사람들이 스스로 천천히 인정하기 시작하고, 또 일본에서도 어떤 문물이 들어오니까 조선에도 회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이제 이런 거고요. 이거는 전차입니다. 전차는 조선에 1900년대 초반에 생긴 걸로 아는데 회사가 만들어졌어요. 조선 한성 전차 회사인가? 뭐 그런 회사가 만들어졌는데 영국인이랑 미국인이랑 합작을 해서 고종으로부터 이제 오더를 받은 거죠. 하청을 받아서 조선에도 전기를 깔고 경복궁 안에 전선을 가설해서 전기불을 들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 동대문에서부터 남대문까지인가? 네, 그 라인으로 처음 지금 종로를 따라서 전차를 개설합니다. 근데 회사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주식회사죠. 이것도 분명 주식을 발행한 주식회사인데 이거는 뭐 주식이 이렇게 활발하게 거래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엔 거래소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거래소까지 만들 생각은 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투자를 받는데, 투자자는 미국 사람도 있고 영국 사람도 있고 일본 사람도 있고 그리고 고종도 투자를 하는 거죠. 왕가에서도 개인 재산을 투자해서 이런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일제시대에도 이제 회사들이 막 설립하기 시작했고, 한국에서 설립된 회사도 있고 한국에서 활동은 하지만 한성광업회사처럼 미국에서 혹은 제3국에서 자본을 끌어모은 그런 회사들도 있었던 거죠. 한국의 회사들 중에 제일 오래된 것은 두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두산은 여기서 좀 애매한 게, 두산은 박승직 상점이었잖아요. 그 상점은 개인 사업이잖아요. 이건 회사는 아닌 거죠. 창립 당시엔. 나중에 회사가 됐겠지만 처음에는 그냥 개인 사업을 하셨던 거고, 제가 알기로 한국에서 제일 오래된 회사, 주식회사는 동화약품과 동화일보, 그리고 아마 조선일보도 이렇게인 걸로 알고 있어요. 동화약품은 1897년에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이때도 회사로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상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1920년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이제 주식회사로 만들어집니다. 그게 아직 남아있는 것 중엔 그것들이 굉장히 오래된 거고, 네, 경방이 주식 공모로 시작한 한국 근대기업의 후시라고 되어 있네요. 경성방직회사죠. 네. 그래서 1900년대 들어서 회사들이 되게 많이 생겼대요. 많이 생기고 주주들끼리 또 손바꾸만 하는 일도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어떤 그 사업이 돼서 그런 주식을 트레이드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늘어나게 되니까 나중에 이제 일제시대가 된 다음에 상인들이 총독부에 건의를 했대요. 조선에도 그렇게 어떤 물리적 인프라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건의를 해서 1920년에 드디어 조선 총독부가 총독부령으로 조선 취인소를 만들려고 합니다. 취인소가 그 일본말로 거래소래요. 일본에서는 거래소를 취인소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제 이게 관보입니다. 당시 관보, 총독부에서 나온 관보고요. 여기 보시면 뭐 1조, 제1장에 취인소 관련 설립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일본어를 모르기 때문에 한자어만 읽을 수 있거든요. 제1장 취인소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조선 취인소 건물입니다. 이게 어딨냐면요, 명동에 있어요. 명동에 그 무슨 시민극장인가? 그 옛날 일본식 건물 그 자리 아직 남아있는 거 있거든요. 그 옆쪽에 있고, 이 근처에 뭐가 있냐면 무슨 YG에서 하는 무슨 그런 펍 같은 거 있고, 취영로도 그 근처에 있고, 하여튼 그 명동 센터에 있는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초립회의 조선 취인소, 당시 동아일보 기사고요. 1920년 동아일보가 이렇게 지금과 큰 차이 없이 만들어졌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다 말씀드리려더니 제 나이가 드러나는 것 같아서 좀 그러네요. 저는 사실 새로 읽기로 신문을 보기 시작한 시대거든요. 이게 언제 바뀌었지? 90년대 정도에 이제 90년대 후반 정도에 가로쓰기로 바뀐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동아일보가 지금 이거랑 거의 똑같았어요. 1920년대나 1990년대나 신문이 거의 비슷하게 이제 있었고 한자도 되게 많이 쓰였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되어 있는 신문이 되게 편안하거든요. 좋아하고. 그래서 아무튼 그때 신문을 보면
사진 퀄리티는 좀 많이 나쁘네요. 어쨌든 그 안에서 처음 거래소 문을 연 날에 거래소 회원들이 모여서 뭔가 회의를 하고 있는, 자축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모습입니다. 당시 동아일보를 더 보여드리면요, 주식란이 따로 있었어요. 주식란이 이게 꽤 큰 거예요. 보시면 여기 중간쯤에 보시면 오른쪽부터 있잖아요. 주식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이시나요? 식주, 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네, 뭐 한자어를 읽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틀리면 쪽팔릴 것 같아서 못 읽겠어요. 어쨌든 뭔가 무슨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어쨌든 주식란이 이렇게 있었고, 당시 신문이 적을 때는 하루에 4면, 많을 때는 8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4면 나온다고 치면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주식란이. 그리고 이게 동아일보는 한국말로 된 신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인을 위해서 만든 신문이 아니라 한국인, 조선인을 위해서 만든 신문이기 때문에 당시 굉장히 조선 사람들도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주식란 왼쪽에 보시면 경제 용어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오른쪽부터 있잖아요. 경제 용어 돼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신태모라는 분이 시리즈로 경제 용어 해설을 해주시는 코너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를테면 채권은 무엇이다, 옵션 거래는 무엇이다, 그런 거, 심지어 그런 것까지 다, 환율은 무엇이고 외화는 무엇이고 이런 거를 시리즈로 설명해 주는 코너가 있어서 오늘날의 경제신문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주식란 오른쪽에 보시면 또 금일의 시황 이렇게 돼 있죠. 금일의 시황이라고 있어서 주가, 주가 무슨 주가인지 모르겠지만 주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상품, 그 다음에 정미, 기미, 정미 이렇게 돼 있어요. 기미, 정미, 이거는 쌀입니다. 쌀. 당시 조선에서 주식도 활발하게 거래가 됐지만 주식보다 더 활발하게 거래가 된 게 쌀이었습니다. 네, 지금도 인천이랑 군산에 가면 그 쌀 창고들도 남아있고 그 거래소도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인천에는. 네, 그런 인프라가 있는데, 당시 조선의 이 제일 산업은 쌀 수출이었고, 그에 비해서 주식회사는 그렇게 많긴 했지만 이렇게 덩치 큰 주식회사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대체로 쌀을 이용한 그런 선물 거래가 굉장히 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큰 돈을 번 사람도 있고 망한 사람도 있고, 그게 어떤 사회적 이슈가 돼서 오늘날 마치 무슨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가즈아 이런 거, 아니면 무슨 동학개미 이런 것처럼 그렇게 쌀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망한 사람도 많았고, 그거를 배경으로 해서 나온 소설이 채만식의 탕류라고 합니다. 탕류에 보면 탕류의 주된 내용은 어떤 영감님이 그 쌀 선물 거래에 빠져가지고 미두 거래라고 하죠. 쌀 아니면 콩에서 미두 거래라고 하는데, 미두 거래에 빠져서 언젠간 따겠지 하면서 계속 빚을 져가지고 집안 살림을 다 날리고 딸을 팔아먹어서 그 딸이 좋아하지도 않는 어떤 나쁜 남자한테 시집가서 고생하고 이런 얘기가 이제 탕류잖아요. 네, 그런 소설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당시에 일반 조선인들에게 미두 거래나 또 주식 거래도 굉장히 활발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퀴즈. 당시 이 조선 취인소에서 가장 활발하게 거래가 된 종목은 무엇일까요? 바로 조선 취인소였다고 합니다. 조선 취인소도 하나의 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술 아니고 쌀 아니고, 네, 거래소 자체의 주식이 제일 많이 거래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무슨 사기 같죠? 무슨 자기 회사 주식을 거래소에 상장시켜놓고 그거를 활발하게 근데 그것도 이해가 되는 게, 그 당시는 무슨 코스피 지수 이런 지수 개념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거래소의 주식 값이 일종의 지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경제가 좋아져서 회사들이 사업을 잘 하면 저절로 주식 거래도 많아질 거고, 주식 거래가 많아지면 거기서 수수료 수입을 얻는 거래소 역시 수입이 올라갈 거니까 거래소의 주가가 올라갈 거야, 이런 논리가 형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지면 거래소 주가가 올라가고, 경제가 나빠지면 거래소 주가가 떨어질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경제 상황을 놓고 볼 때 어떤 개별 기업을 사는 게 아니라 그 거래소 상장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장된 거래소의 주식. 그래서 이를테면 당시 신문들 보면 너무 재밌는 게 많은 게, 경제면을 보면 1차 대전이 났는데 이를테면 무슨 황태자가 암살 당했어. 그래서
주가가 지금 격변을 겪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아니면 뭐 바닥을 찍고 반등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요즘 쓰는 표현들이 거의 다 나오더라고요. 되게 재밌습니다. 뭐 아니면 뭐 무슨 날씨, 기후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와요. 지금 올해 무슨 미국에 무슨 흉작이 들어서 기후가 안 좋아서 흉작이 들어서 뭐 이러이러한 것들 영향을 받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시간이 거의 100년이나 지났지만 다른 점이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아시겠지만 그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벌이면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다 중단시킵니다. 뭐 기업 활동이고 뭐고 다 전시 경제 체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증권 거래도 이제 무의미해진 거죠. 그러니까 밀제가, 군대가 뭔가를 만들어서 납품하라 그러면 납품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증권 거래가 멎었고, 그 다음에 해방이 되고 나서는 또 전쟁을 겪고 이러면서 나라가 박살이 나니까 증권 거래가 없습니다. 네, 거래소가 이제 그 기능을 중단했고요. 그러다가 1956년에 아까 그 똑같은 건물이에요. 이 건물 안에서 대한증권거래소가 처음 생깁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좀 전쟁의 그 화마를 딛고 어느 정도 나라가 기틀을 잡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조선취인소 건물 그대로 그걸 쓰면서 회원사들 또 몇 개사가 모여서, 회원사라는 건 여기서 말하는 건 증권사죠. 증권사들 몇 개가 모여서 자기들끼리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거래소라는 그 시스템을 다시 만듭니다. 그래서 이 대한증권거래소가 오늘날 한국거래소의 전신입니다. 전신이고, 이게 지금 한국거래소잖아요. 지금은 여의도에 갔잖아요. 그러면 그 명동에 있던 거래소 건물은 어떻게 됐냐 하면, 여기 한국거래소가 1970년대에 여의도로 이사를 갔대요. 그때 이제 여의도라는 땅을 막 개발을 하면서 뭐 국회의사당도 놓고 뭐 방송국도 여의도로 갖다 놓고 등등 하면서 이제 여의도를 무슨 한국의 맨하탄처럼 만들려고 이제 박정희 정권이 계획을 한 거였잖아요. 그때 이제 건물을 지으려니까 돈이 좀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명동에 있던 그 옛날 거래소 건물을 팔았대요. 팔았고 지금은 아예 역사에서 지워버렸습니다. KRX라는 게 이제 한국거래소인데,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가면 1956년에 이제 생긴 걸로 되어 있고, 그 이전에 있었던 조선취인소는 아예 자기들의 역사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 아니 그러면 그 건물은 어떻게 된 거냐? 그 건물 자체도 분명히 조선취인소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아마 미군이 불화를 해줬겠죠? 그런 식으로 불화를 받아가지고 받은 걸 텐데, 그럼 그런 역사는 다 없애버린 것이냐? 라고 좀 질문을 던지고 싶긴 한데, 한편으로는 이해도 가죠. 한국거래소 입장에서 보면 조선 취인소는 일본 제국, 일본 그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서 만들어진 사기업이었고, 지금 한국거래소 역시 사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실질적으로는 공기업이나 다름없지만 형태상으로는 사기업의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다른 사기업, 여기도 다른 사기업인데 우리가 얘네랑 무슨 관계냐, 우리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한반도, 한국에서 가장 먼저 있었던 증권거래소는 조선취인소고, 그 조선취인소의 건물이라든가 인프라라든가 아마 사람들까지도 그때 일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중에 한국거래소에서 일하게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 남은 건물은 이게 아마 2000년대 초반인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식으로 내버려둬서 무슨 뭐야 라이브 호프 들어있고 뭐 과메기 마켓 팔고 있고 뭐 등등등 해서 손이 몇 번 바뀌다가 2005년에 이렇게 허물어져서 지금은 이런 주상복합 건물이 됐습니다. 주상복합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위쪽은 아마 오피스텔인 것 같고요. 밑에 쪽은 그냥 상가들이 있는데, 이 사진은 제가 찍은 건데, 증권이랑 연관된 것은 삼성증권 저 지점 하나 들어와 있는 거, 네, 그 정도입니다. 근데 아무런 표시도 없더라고요. 보통 이 정도면 요즘은 이렇게 그 어떤 편말 어떤 안내문 같은 거를 두잖아요. 돌로 막 이렇게 만들어 두고 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여기가 한국 최초의 그 증권 거래가 일어났던 장소라는 표식이 전혀 없어서 네덜란드 사례와 좀 너무 비교가 돼서 좀 마음이 아프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책에도 썼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본의 논리에 따라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냥 자본의 어떤 그 상징인 증권거래소의 역사치고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결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때 그 한국거래소가 이 건물을 팔지 않고, 아니면 팔더라도 뭔가 지분을 좀 남겨준다거나 해서 건물을 보존했으면 지금 굉장히 좋은 자산이 됐을 것 같거든요. 요즘은 이제 옛날 건물들이 이렇게 굉장히 소중하게 다뤄지니까. 또 서울시에서도 이거를 보존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서울시가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옛날 일제 건물에 대해서 그렇게 보존해야 된다는 의식이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요즘도 그래서 그 박원순 시장이 뭐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다고는 해도 박원순 시장도 이런 건물 막 무너뜨리고 그랬거든요. 지금 시청 옆에 있는 곳에 그 국세청 별관 건물이라고 덕수궁 바로 옆에 5층인가 6층짜리 굉장히 큰 일제시대 건물이 있었는데 그거를 그냥 박 시장님이 허물어 버리고 그 자리를 그러니까 공원 비슷하게 만들고 약간 지하에 무슨 전시장 같은 거 만들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성공의 교회가 잘 보이게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것도 잘 살려뒀으면 굉장히 좋은 어떤 역사의 현장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다 허물어 버리더라고요. 오히려 큰 건물들은 다 허물고 뭐 작은 것들은 좀 남겨서 막 되게 막 광고를 많이 하면서 뭐 대단한 것처럼 포장을 하는데 되게 아쉽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이제 그 우리 증권 역사를 어디 가면 볼 수 있느냐 하면 세 곳이 있어요. 세 곳. 제가 생각하기엔 세 곳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산에 있는 한국예탁원의 증권박물관입니다. 한국예탁원이란 데는 한국거래소랑은 다른 조직인데요. 한국거래소는 말 그대로 그 증권 거래가 일어나는 그 인프라를 만드는 인프라를 제공하는 곳이고 예탁원은 각 기업들이 증권을 맡겨두는 곳이에요. 그 거래가 일어나는데 이를테면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산다고 했을 때 뭐 그 모바일로 샀어요. 삼성전자 주식을. 그럼 삼성전자가 저한테 주식을 보내주진 않잖아요. 일일이 그걸 삼성전자가 할 수 없잖아요. 그걸 DB로도 그렇게 관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대신 해주는 곳이 거래소에서 거래는 일어나지만 그것을 종이 증서든 아니면 그런 그 데이터 형태의 증서든지 간에 예탁원이라는 곳에서 맡아서 관리를 해요. 그래서 그 예탁원이 본사가 일산에 있거든요. 일산에 가시면 여기 오른쪽 아래 사진 보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무슨 거의 중국에서나 볼 것 같은 그런 덩치의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 여기 뭐 십몇 층인가에 뜬금없이 박물관이 있어요. 들어가려면 뭐 엄청난 보안을 막 통과해야 돼요. 막 이거 다 써야 되고 본사 부산 옮겼구나. 그치 죄송합니다. 부산인가 봐요. 네, 하여튼 일산의 전 본사라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1층부터 굉장히 삼엄한 보안 절차를 밟아서 올라가시면 위에 되게 넓은 박물관이 있고요. 한국의 그 증권 역사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전시물들이 있고 해외 증권에 대한 어떤 그것도 있어요. 전시물도 좀 있고 서적들도 몇 개 있고 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위치가 되게 뜬금없이 좀 정말로 그냥 공기업 본사 같은 그런 위치에 있어서 일반인들이 가시기엔 좀 부담스럽긴 한데 학생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가끔 많이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탁원이 부산으로 옮기면서 부산이 그러니까 형식상으로 본사인 것 같아요. 네. 이제 금융공기업들이 이제 많이 부산으로 이제 내려갔는데 거기도 얼마 전에 증권박물관을 개관했습니다. 보시면 2019년 12월에 개관을 했네요. 똑같은 테마의 박물관을 이제 두 개를 하나는 일산, 하나는 부산에 이제 개관을 한 거고요. 거기 이제 커다란 빌딩을 쓰면서 한 층을 털어가지고 박물관을 만드셨어요. 부산 서면에 있고요. 서면 아니고 서면 근처 어디라고 해야 되나? 서면이랑 동래 사이 뭐 어디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그 부산의 금융센터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네, 남겨주세요. 저는 안 가봤는데 사실 저는 여기 약간 관여를 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낸 다음에 몇 년 정도 있다가 어떤 분들이 이메일로 연락을 해오셔서는 부산에서 예탁결제원이 증권박물관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회의를 하니까 와서 3번 정도 자문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 한 30만 원인가 이제 시간 그 수고료로 드리겠다고 해서 좋다 그러고 갔죠. 가서 회의를 하는데 홍대에서 했어요. 왜 홍대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프로젝트 팀의 어떤 홍대 교수님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홍대에 가서 회의를 하면 교수님들 몇 분이 앉아 계시고 저를 포함해서 저랑 조선일보 기자 1명, 그 다음에 뭐 이대 교수님 1명, 어디 또 다른 교수님 1명, 이렇게 4명이 자문단처럼 앉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예탁결제원에서 나오신 분들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무를 진행하시는 어떤 업체분들 이렇게 계시고 이제 회의를 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순진했던 게, 저는 그게 예탁원에서 저를 불러서 자문을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아니면 이제 예탁원에서 이제 업체를 시켜서 저를 자문을 요청했거나 뭐 이런 건지 알고 가서 정말 열심히 맨날 이제 의견을 드렸는데 마지막 3번째 회의 가서 또 열심히 의견을 드렸더니
거기 앉아 계신 교수님들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뭐 이를테면 뭐 자세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거 아니에요. 뭐 넘어가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무슨 바쁜 사람을 자문까지 받는다고 불러놓고서는 저렇게 말을 할까? 또 좀 의문이 들었지만 어쨌든 그냥 넘어갔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그 여태걸지원 분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또 저도 와서 좀 다시 좀 상황을 살펴보니까 그 자리가 아직 확정이 안 됐던 자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예탁 결정에서 박물관을 만들기 위해 프로젝트를 이제 발주를 하셨고 어떤 교수님과 그 프로젝트 팀이 하나 형성이 돼서 이 팀이 여기에 그 계약을 따려고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팀 입장에서는 당연히 제가 그 팀이 추구하는 그 프로젝트가 좋다, 옳다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엉뚱하게 딴 얘기하고 자꾸 딴지 걸고 자꾸 내 개인적인 의견 내고 이러니까 좀 짜증을 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쩐지 제가 그때 그걸 알고 나서 보니까 저랑 같이 있던 그 조선일보 기자는 정말 한마디도 안 하고 세 번 회의하는 동안 나머지 교수님들도 그냥 진짜 그냥 뭐 거의 마네킹처럼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열정들이 없으신가 했는데 제가 사회생활을 너무 못 해봐가지고 눈치를 못 챘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때 이제 얘기가 나왔던 대로 제 의사와는 관계없이 네, 진행이 돼서 이렇게 만들어졌고 또 저는 또 아쉬웠던 게 그때 이 박물관 프로젝트 회의를 할 때 저는 당연히 어떤 중요 테마가 아니라 핵심이 되는 전시물이 있고 그거를 위주로 해서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지면서 전시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한국의 어떤 공기관에서 박물관을 많이 만드는데 대부분 그런 것 같은 게 어떤 물리적 시설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정작 들어가서 보면 보고 왔을 때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근데 그게 문제거든요. 이를테면 루브르 박물관 하면 모나리자인가? 네, 모나리자 딱 기억나잖아요. 그리고 뭐 대형 박물관 그러면 뭐 로제타 스톤 아니면 뭐 엘진 마블 이렇게 대표적인 뭐가 딱 있어서 거기서 사람들이 사진도 많이 찍고 뭐 인스타도 올리고 뭐 블로그도 올리고 입소문도 내고 뭐 여행 책자에도 나오고 이러는데 한국의 공기관 내에서 만드는 박물관들은 뭔가 딱 그런 기억에 빡 남는 그런 게 없는 거죠. 제 생각에는 좀 큰 돈을 들이더라도 정말로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키가 되는 그런 수정품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안 가봤는데 다음에 언제 시간이 되면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재밌게도 그 근처에 한국거래소에서 만든 끝이구나. 네, 한국거래소에서 만든 한국자본시장 박물관인가? 한국자본 맞는 것 같아요. 한국자본시장 박물관인 게 또 있대요. 비슷한 테마인데 다른 점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거래소는 사기업이에요. 사기업이고 예탁원은 공기업이고 그래서 주체가 다르고 한국거래소는 증권뿐, 그러니까 주식뿐 아니라 다른 일종의 다른 상품은 아니지만 뭐 파생상품이라든가 뭐 채권이라든가 등등 여타의 다른 금융상품들도 커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브로드하게 커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도 저는 안 가봤는데 뭐 다음에 부산 그쪽 갈 일 있으면 한번 이제 싹 한 번에 투어를 두 군데를 다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탁원 거기 이제 회의할 때도 어떻게 하면 거래소 박물관과 좀 차별화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제가 아까 좀 너무 비판적으로 얘기했는데 그 일산 박물관은 되게 컬렉션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볼 때 아마도 부산 박물관도 기대 이상의 퀄리티를 갖춰놓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